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너울쌤의 요양보호사 8회 모의고사 이론 35문항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기 자신과 주변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안도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기 정체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애착이 강해지는 심리적 특성은 1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2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3번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4번 조심성의 증가, 5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대상자 이해 파트 중에서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지금 어떤 건가요? 라고 제가 물어봤던 문제인 거죠.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심리적 특성이 몇 가지가 있나요? 가나, 다라, 마바사, 아, 네,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를 갖고 사실 1회부터 지금까지 저랑 이 8회 제 해설을 계속 보고 계시다면 반복이라는 걸 아셨을까요? 네. 어디 문제에서는 1회차 문제에서는 우중경의 증가가 답이고 2회차에서는 조심성의 증가가 답이고 이런 식으로 8개를 다 회차별로다가 다 집어넣고 있어요. 네, 하나만 딱 빼고 의존성의 증가. 그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자, 1번의 답이 2번입니다. 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날 확률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왜? 8개 중에 나한테 하나가 오는 거지. 이거가 꼭 나요. 이렇게는 우리가 문제은행식에선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울증 증가? 그건 뭐였지? 아, 식욕부진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구나. 타인을 비난하는 행동이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그죠? 유사를 남기려는 경향? 남기자, 인정자 들어가야 되고. 조심성의 증가, 결과를 중시한다. 그래서 중립을 유지한다. 왜? 매사에 신중해진다. 뭐가 좋은지 결과를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도저도 갈 수가 없을 때는 가운데 서 있는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네,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서 자아 통합이 가능해진다.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다. 제 해설에 다 표시해 놓은 거고요. 이거 외에도 경직성의 증가가 어떤 거였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내향성의 증가는 뭐였지? 여기까지 다 알아두시는 것이 8개에서 하나하나 문제의 유형을 대비하는 겁니다. 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정답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문제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답입니다. 네, 오답이 됐을 때 얘는 뭐지? 얘는 뭐지? 여기까지 알고 가신다면 그러면 다음 회차별로 대상자 이해 파트의 심리적 특성은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 노인이 건강하게 노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보조 식품에 의존한다. 2번. 가족, 친구 등과의 접촉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늘린다. 3번. 적절한 운동보다 안전을 위해 활동량을 줄인다. 4번. 뇌에 자극을 주어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한다. 5번. 자원봉사, 여가활동 등 생산적인 활동은 자신감 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영양식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영양보조식품을 잘 섭취를 조율을 맞춰 드셔야 되겠죠. 혼자만의 시간보다는 친구나 가족과 접촉을 하며 애정표현과 의사소통 적절하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3번은 적절한 운동을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5번처럼 생산적인 활동을 하시면 자신감 유지에 도움이 많이 돼요.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셨을 거고요. 이제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노인장기 요양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1번 골다공증으로 병원 치료 중인 55세 대상자, 2번 대상포진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40세 대상자, 3번 노인성 난청을 가진 70세 대상자, 4번 신부전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76세 대상자, 5번 백내장으로 시력이 저하된 60세 대상자.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일단은 급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65세 이상이면서 질환을 가졌고 그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진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졌어요. 그래서 노인성 질환에 들어가는 게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그 질환으로 인해서 신체 활동이 어렵거나, 그쵸? 인지 기능이 저하된 자, 다 해당 사항이 됩니다. 자, 혹시 제 문제집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이 문제집을 놓고 지금 해설을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 6페이지로 잠깐 가보시면 이런 화면이 있어요.
자, 이런 화면이죠. 네, 이게 6페이지. 제 문제집은 문제만 800개가 하나당 80개인가? 800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문제집을 집필할 때 저는 문제만 안 하겠습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점 정리 개념부터 집어넣고 문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문제집 앞에는 개념 요점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16년 동안 가르쳐서 이 개념은 꼭 알아야 된다, 이 파트에서 라고 한 거를 여기다 다 기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한테 앞에서 설명했던 대상자 선정 조건 두 개로 나눠놨잖아요. 예. 근데 표준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저도 헷갈려요. 예,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질병을 가진 자로서 막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대상자 등급을 나누는 기준에서 반드시 지금 제가 이렇게 표를 알려드리는 것처럼 65세 이상인 자와 65세 미만인 자를 가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노인성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의 노인성 질환은 뭡니까? 라고 또 이렇게 잘 써놨어요, 제가. 그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것까지 표기를 해놨고요. 이 개념이 잘 서 있다면 아까와 같은 답을 찾는데 엄청 빨리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문제로 가볼까요? 자, 이 문제였던 거죠. 근데 제가 정답 공개는 했습니까? 안 하고 또 그냥 갔을 수도 있어서. 네. 자, 노인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다라고 했으니까, 네, 요게 맞는 거죠. 정답 공개 안 한 것 같아요. 네. 자, 65세 이상이면서 또 생각해보세요. 65세 미만이지만, 그런 두 가지의 다 충족 조건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냥 65세 미만을 먼저 볼까요? 그럼 55세, 40세, 60세는 65세 미만이니까,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뇌졸중, 그죠? 이제 뇌졸중에 뇌혈관 질환이 이름 바뀌었으니까 경색, 뇌졸중, 지주막 하출혈 이런 거, 치매, 파킨슨 그 병인가요? 아니네요. 구병증. 대상포진도 아니네요. 백내장도 아니네요. 예, 그럼 이제 두 개로 좁혀지는 거죠. 그럼 65세 이상이면 어떤 질환이 와야 돼요. 노인성 난청, 신부전 다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이니까.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이 있었죠. 이 질환으로 신체 활동이 어렵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된 자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념을 먼저 정확히 나누시고 그 개념에 해당하는 자가 어딘지를 찾아가 주시면 그러면 이게 다 보여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바꾸는 건 어떤 문제에서 바꿀지 모르는 거잖아요. 상황의 대상자가 수도 없이 출제되는 사람마다 바꿔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개념. 네, 다시 한 번만 볼까요? 네, 요 개념. 제 문제집의 6페이지. 네, 그걸 한번 선생님들의 음성으로 읽고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한다. 2번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확인하고 수급자로 최종 판정한다. 3번 대상자 가족의 동의를 받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4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장교양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방문 조사를 한다. 5번 등급 신청을 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장기요양 신청은 어디에다 하나요?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는 거죠. 왜냐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업자이자 보험자이자 보험금을 지급하는 곳, 이 사업을 주체로 끌고 가는 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해서 심신 상태를 확인하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1차 판정이고요. 1차 병문 조사서에 체크를 하는 거고 그걸 가져가서 컴퓨터가 1차 판정을 내리는 거고요.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는 게. 그럼 최종 판정은 어디서 할까요? 그것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4번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까지는 맞아요. 근데 장교양 기관의 직원이 아니라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를 옵니다. 자, 등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의사소견서 첨부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죠. 필요합니다. 5번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기재되어 있다. 2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수급자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3번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등회자에게도 발급된다. 4번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본인 부담률이 기재되어 있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발급한다. 네, 정답은 5번이죠.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네, 아까 사업자, 보험자,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서 발급을 해줍니다.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오답이 났을까요? 한도액은 어디에 써 있나요? 그렇죠.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안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 수급자 안내사항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되어 있고요. 이 인정서는 등회자에겐 나가지 않습니다. 등급을 받은 등급자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자, 본인 부담률도 어디에 기재되어 있나요?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인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기재된 항목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대상자의 의료를 세탁한다.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한다. 1번 정서 지원 및 의사소통 도움. 2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3번 방문 목욕 서비스. 4번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5번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의류 세탁, 식사 준비, 그래서 치사, 청소, 주변 전돈, 세탁. 네, 이런 내용은 그렇죠.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여기 문제도요. 예, 표 안에서 그냥 계속 돌려내는 거예요.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이 들어가는 건 뭐였더라? 생체활동 서비스는 뭐지? 방문후기에 들어간 뭐지?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는 뭐지? 예,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가 답이 되게 다른 회차에서 한번 냈고 신체활동 지원이 되게 다음 회차에서 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문제를 계속 돌려가면서 문제를 내고 있는 거를 1회차부터 꾸준히 보셨다면 됐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수많은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 하나면 돼요. 표준교재 64에서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비스 분류표 유형만 머릿속에 통째로 넣을 수 있다면 그러면 진짜 이런 문제 하나도 안 풀고도 답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64페이지,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 번만 좀 선생님들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문제집 안에는 유학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서 좀 헷갈리거나 더 확인해야 될 거는 기적기를 해두셨다가 앞에 개념 정리로 넘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그러면 정리가 훨씬 잘 돼요. 그러니까 꼭 표준 교재가 아니어도 문제집 안에 요점 정리를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호자의 생활 방식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대상자에게 경구약 복용 돕기를 한다. 3번. 치매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4번. 정서 지원 및 의사소통 도움은 직계 가족도 포함된다. 5번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경구약 복용돼요. 경구약, 외용약 같은 경우는 피부 연고 같은 거죠. 발라주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다음 1번 같은 경우에 생활 방식은 대상자 생활 방식에 맞춰주셔야 되고 치매로 인지 능력이 없다면 예,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해주셔야 되겠죠. 자,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네, 이게 제공이 됩니다. 자, 응급처치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가 아니라 응급처치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8번.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보안장치가 마련된 사물함을 제공하지 않았다. 노인의 개인 재산을 기부한 것으로 조작했다. 1번.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2번.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3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네, 정답은 1번이죠. 개인 물품에 보관하는 보안장치 마련돼 있어야 되고요. 개인 재산에 기부한 곳으로, 아니, 재산의 기부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잖아요. 네. 자,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인 물품을 관리하는 사물함, 개인에게 제공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금전이나 사용 물품에 관한 권리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어요. 자, 이것도 시설 윤리 강령의 15개 중에서 하나를 출제한 거죠. 표로 확인할까요? 2표죠. 네. 1회부터 8회 문제풀이까지 고정적으로 계속 윤리강령의 표를 넣고 있습니다. 한 번은 꼭 읽으셨을 것 같아요.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네. 한 번은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입소 전 단계 1번부터 퇴소 단계 15개까지. 네. 빨간 글씨는 윤리강령을 대표하는 개념의 단어들이고, 초록색 글씨는 지키지 못한 사례들을 대표하는 글씨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윤리강령들은 꼭 하나를 정리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 유형이 지금처럼 이러이러한 내용은 윤리강령 중에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고 이러이러한 내용은 어떤 걸 침해했습니까? 어떤 게 지키지 못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어떤 유형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윤리강령이 15개를 개념 정리로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전 다음 가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노인학대의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자립적인 생활 방식, 2번 높은 학력 수준, 3번 높은 자아 존중감, 4번 높은 연령, 5번 높은 노인 공경의식.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높은 연령.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상황이나 대처 능력이 떨어질수록 학대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0번. 노인학대 유형과 학대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경제적 학대, 강제로 수감하여 이를 강요한다. 2번 정서적 학대,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3번 신체적 학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4번 유기,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5번 자기 방임,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건 신체적 학대. 자, 사실 이런 문제는 난이도 좀 있는 문제예요. 네, 왜냐면 난이도 중하 문제는 그냥 내용 박스 안에 내용 하나 설명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를 했다, 어쨌다. 이와 같은 학대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문제는 난이도 중하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문제는 난이도 상 문제잖아요. 왜냐? 이 설명하는 게 경제학대가 맞아? 이게 맞아? 이걸 하나씩 하나씩 계속 따지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공부 꾸준히 하시고 또 이런 문제에 많이 익숙해져서 여러 유형을 풀어보셨다면 답 딱 보이거든요, 사실. 자, 그러면 강제로 수감해서 일을 시키는 거, 이거 뭔가요? 네, 이거 신체적 학대입니다.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했어요. 방임입니다.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이 지속했어요. 예, 자기방임입니다.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기분 나쁘죠?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도 구분이 가능하신 거죠? 자, 다음 11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6개월간 유효하다. 3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4번 보험급여는 조세로 적용돼서 세금을 부과한다. 5번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는 휴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 조건이 완료돼서 그걸 또 기간을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아무렇게 그냥 재해라고 막 해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번 같은 경우에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혹은 5년간 유효합니다. 세금 떼지 않지요. 네. 그 다음 사업장이 폐업이 되었어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애급여 지급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자, 12번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번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2번 입맞춤과 포옹의 신체 접촉, 3번 음란한 그림을 보여줌, 4번 신체 부위를 노출함, 5번 뒤에서 껴안음.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입맞춤 신체 접촉이요? 1번, 그치? 2번, 답 1번이었으니까 2번, 5번. 그러면 육체적 행위.
3번, 4번. 그거는 시각적 행위. 예, 다 쉽게 찾으셨을 겁니다. 자, 다음이요. 자, 13번. 제가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뒤에서 껴안기와 같이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신체 접촉의 이유를 물어본다. 2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3번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일을 계속한다. 4번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야단친다. 5번 서비스를 중지하겠다고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셔야 되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 대처 방법입니다. 자, 14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작은 물질의 답례는 받는다. 2번 요양보호사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3번 서비스를 상황에 따라 변경한다. 4번 학대를 발견하면 모른 척한다. 5번 업무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한다. 네, 정답 5번이죠.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쵸? 물질적 보상 받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결정이 아닌 대상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서비스 상황에 따라 내 맘대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담당자에게 보고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학대를 발견하면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15번.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요양보호사 최 씨가 무의식 상태인 어르신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보았다. 1번 모른 척 지나간다. 2번 대상자 가족과 논의한다. 3번 상황을 카메라로 찍어둔다. 4번 시설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한다. 5번 가족에게 다른 시설로 전원하라고 부탁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보고를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예, 무조건 보고야 무조건 신고가 아니라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대상자와 또는 돌봄자에게 둘 분 다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상황들을 이렇게 잘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고만도 아니고 신고만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 보고하거나 신고한다 상황을 잘 보시고 적절 대처를 해주시면 됩니다. 16번 직업성 감염 질환인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오염된 음식 섭취에 의해 감염된다. 2번 감염력이 약하다. 3번 증상이 약한 경우 업무를 지속한다. 4번 증상 회복 후에는 바로 조리에 참여한다. 5번 야간의 가려움증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네, 정답은 1번이죠. 오염된 음식 섭취에서 감염됐잖아요. 또 뭐 덜 익은 음식이라든지 이제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감염력이요? 엄청 강해요. 증상이 약하더라도 2, 3일간은 업무를 중단하시는 게 좋고요. 증상이 회복 후에도 최소 2, 3일간은 조리에 참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노로바이러스가 장염 바이러스잖아요. 대변물에 의해서 손에 묻어서 또 조리에 묻히면 다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5번 같은 경우에 요 야간에 가려움이 대표적인 건 옴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자, 17번.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대처 방안으로 옳은 것은 1번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고민한다. 2번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지한다. 3번 술이나 담배에 의존한다. 4번 약물 치료는 거부한다. 5번 주변 사람들과의 교제를 차단한다. 네, 정답은 2번이죠. 문제를 혼자 하고 끌어안고 계시면 안 돼요. 이거 직장 동료나 상사, 가족이나 친구 등을 찾아가서 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내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지 않고 적당한 운동을 하시면서 푸시는 게 좋고, 직무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친한 사람들과 교제를 함께 해주셔야 돼요. 네. 자, 18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항문 간략근의 근긴장도 증가, 2번 췌장에서의 충분한 호르몬 분비, 3번 씹기 능력 증가, 4번 짠맛과 단맛의 둔함, 5번 위액의 산도 증가. 네, 정답은 4번. 짠맛과 단맛이 둔해져서
자꾸 짠 걸 찾고 자꾸 단 걸 찾게 되죠. 1번 항문관략근의 긴장도는 저하되시고 췌장에서 호르몬 분비가 감소됩니다. 자, 씹기 능력이 어려워지고요. 위액의 산도가 저하가 됩니다. 자, 19번. 노화에 따른 특성 중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호흡 근육의 증가, 2번 폐포의 탄력성 증가, 3번 기침 반사 증가, 4번 기관진의 분비물 저하, 5번 섬노 운동 저하.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섬모 운동 저하되죠. 호흡 근육의 위축, 폐포의 탄력성 저하, 기침 반사 저하, 기관진의 분비물 증가. 네, 자, 다음이요. 20번. 노화에 따른 비뇨생식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성적 욕구 감소, 2번 잔뇨량의 감소, 3번 질의 수축력 증가, 4번 질의 윤활작용 증가, 5번 난소의 기능 감소. 정답은 5번이죠. 난소의 기능이 감소되잖아요. 성적 욕구는 감소되지 않습니다. 생리적 욕구에 나온 것처럼 죽어야 끝나는 일입니다. 배고픔, 배서, 수면, 성은요. 자, 잔뇨량이 증가되죠. 질의 수축력 저하, 질의 윤활작용 감소. 네, 이렇게 감소 편들이 있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보고 펴볼게요. 자, 21번.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피하 조직이 증가한다. 2번 모근의 멜라닌 생성 세포가 증가된다. 3번 눈꺼풀이 늘어지고 이중턱이 된다. 4번 발톱이 부드러워진다. 5번 입과 뺨 등 얼굴의 털이 줄어든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눈꺼풀이 늘어지고 이중턱이 되지요. 네, 그 눈꺼풀이 늘어져가지고 안검하수 같은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피하 조직이 감소됩니다. 멜라닌 생성세포 감소됩니다. 발톱이요, 딱딱하고 두꺼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깎으면 가루가 부스스스스. 입과 뺨 등 얼굴의 털은 증가됩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던 문제 4개가 있어요. 네, 이게 소화기계부터 내분비계까지. 자, 심리는 잘 안 물어봅니다. 심리 그쪽은요. 왜 거긴 증가고 대상자 이해 파트의 심리적인 특성에서 이미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의학장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나올 거고요. 네. 그럼 소화기계부터 내분비계까지 9개 중에서 각 파트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보통 기출된 문제를 보자면 3, 4개 이상, 3, 4개 정도가 출제가 됐었어요. 어느 회차는 3개, 어느 회차는 4개. 그래서 저도 제 문제집에 어느 문제집에는 3개, 어느 문제집은 4개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 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에 따른 특징에서 증가 표현만 따로 외워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1회부터 8회까지 맨날 똑같은 얘기합니다. 지겨우셔야 돼요. 아, 지겨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겹다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또 똑같은 얘기하네. 넘어가세요. 유튜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넘기기가 되잖아요. 디디디딕 해서 빨리 뒤로 가시고 오늘 이걸 처음 보셨거나 이거 뭐지? 라고 하고 계시다면 그쵸? 처음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 8회차로 저를요. 그렇다면 각 소화기계부터 내분비계까지 증가되는 표현들만 따로 다 빼놨습니다. 암기. 이해가 없어요? 이거 무조건 암기입니다. 이렇게 해뒀다면 아까 얘를 다시 선생님들이 암기를 해보시고 제가 냈던 특징의 문제들 있죠? 18, 19, 20, 21 4개를 다시 풀어보세요. 돌려가지고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는지. 이건 선생님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요. 공부는 강사가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방법만 안내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선생님들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직접 해보셔서 직접 그 맛을 먹어봐야 돼요. 아, 맛있다. 그러면 그걸 진행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시기를. 정지 버튼 누르고 읽으셔도 되잖아요. 제가 이걸 다 읽으면 또 시간 늘어지고 또 다른 얘기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 전립선 비대증을 발생시키는 관련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 2번 변비, 3번 골반 조절 근육의 약화, 4번 적당한 운동, 5번 금주.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전립선 비대에 관련 요인하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에요. 그렇죠? 점점점 갱년기가 오시면 남성의 호르몬은 줄어들 테고 여성 호르몬은 네, 그대로 늘어난 상태로 유지가 계속 될 거고 그래서 여기 불균형이 오면서 전립선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거 외에도 비만,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 이것도 전립선 비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변비, 골반 근육의 조절 약화, 이거는 요실금과 관련된 요인이고, 자,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전립선 예방법이었죠. 관련 요인이 아니고요. 자, 23번. 욕창 증상 초기 대처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한다. 2번 찜질 후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시킨다. 3번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4번 발적된 부위는 강하게 문질러준다. 5번 춥지 않을 때는 욕창 부위를 24시간 노출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켜서 습기를 딱 말려주는 순간부터 네, 좋아지는 겁니다. 자, 뜨거운 물수건이 아닌 미지근한 물수건 찜질을 하셔야 되고요. 찜질보다 더 중요한 건 물기 습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처럼 찜질로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얼른 닦아서 습기를 남기지 않으셔야 되죠. 자, 발적된 부위는 문질러 주시면 안 되고 가볍게 두드려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정도. 춥지 않을 때는 30분 정도 햇볕에 쬐주시면 충분합니다. 이게 24시간까지 다 노출 열어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24번. 대장암 대상자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열, 2번 직장출혈, 점액분비, 3번 오심, 식욕감퇴, 4번 복부 통증과 팽만감, 5번 명치의 통증.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직장 출혈과 점액분비가 대표적인 대장암의 특징인 거죠. 증상 중에. 자, 1번. 토혈, 그 다음에 오심, 식욕감퇴는 네, 위암이죠. 복부 통증과 팽만감은 변비의 증상이고요. 명치의 통증은 위염의 증상입니다. 25번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를 줄인다. 2번 자주 샤워를 한다. 3번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다. 4번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른다. 5번 목욕 후 물기는 쓸어내며 말린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되고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자주 샤워를 하는 것은 피부를 더 건조시키니까 하지 마셔야 되고요. 뜨거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로 뜨거운 물로 할수록 피부 건조가 더 유발됩니다. 목욕 후 물기는 두드려 말려주셔야 흡수가 됩니다. 자, 26번 천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구류는 먼지를 없애기 위해 찬물로 세탁한다. 2번 운동을 하고 난 후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3번 직접 흡연 대신 간접 흡연을 하게 한다. 4번 미세먼지 황사와 상관없이 외출은 가능하다. 5번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피해 주셔야지만 돼요. 자, 찬물로 세탁하는 게 아니라 먼지나 진드기를 없애려면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관지 확장제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할 때, 운동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미리 확장제를 투여하셔서 기관지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하는 거고요. 간접 흡연도 자극적이기 때문에 피해 주셔야 되고요.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하면 바깥 활동은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이게 자극적인 거죠. 피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답이 5번이었고요. 자, 27번. 선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에 둔다. 2번 낮에는 창문을 닫아둔다. 3번 가족 구성원의 방문을 줄인다. 4번 밤에는 불을 꺼둔다. 5번 수동적인 관절 운동을 제공한다. 네, 정답 1번입니다.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 둬서 네, 지압력을 키워주는 거죠. 시간, 장소, 사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낮에는 창문을 닫아둔다. 아니요,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서 여기도 진압력을 유지시켜줄 수 있게 시간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고요. 가족 구성원의 방문은 자주 하시도록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다 이런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방문을 줄여주셔야 되고요. 이게 어떤 거죠? 정체성이죠.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다. 라는 걸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통해서 많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방문은 권장, 격려합니다. 밤에는 불을 켜두시는 게 좋고요. 수동적인 관절 운동보다는 능동적인 관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28번. 뇌졸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뇌경색 발생 8시간 이내에는 혈전용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번 뇌경색 증상이 호전되면 약을 끊어도 된다. 3번 현기증, 뒷골 통증과 같은 뇌출혈의 전구 증상을 관찰한다. 4번 갑작스럽게 자세를 변경하게 한다. 5번 재활요법은 초기보다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받는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도대체 혹시 들어갔을까요? 아, 네. 집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좀 어렵습니다. 네, 전문 사무실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현기증이나 뒷골통증 등과 같은 뇌출혈의 전구 증상은 잘 관찰해 주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뇌졸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이거잖아요. 뇌출혈로 넘어가는 경우에. 자, 1번 같은 경우 8시간 이내가 아니라 4시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뇌경색 증상이 호전된다고 해서 약을 끊으시면 안 돼요. 재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갑자기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갑작스럽게 자세를 변경하면 압이 상승돼서 위험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재활요법은 초기부터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2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부작용이 노인에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약물은, 네. 자, 장기적으로 사용 시 체중 증가가 일어나거나 정신장애, 선망, 우울, 소화기 궤양, 당뇨병, 뼈의 대사 이상, 면역 저하로 인한 각종 감염병의 증가, 피부질환. 1번 스테로이드제, 2번 소염진통제, 3번 당뇨병 약제, 4번 수면제, 5번 신경정신계 약물. 정답은 1번입니다.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했을 때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거죠. 면역 저하.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하시면 면역 저하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걸로 감염병 같은 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소염진통제를 장기 복용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나요? 위염, 위궤양, 속쓰림. 당뇨병 약제는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저혈당 증상. 그래서 피로, 불안, 초조, 두근거림, 빈매, 식은땀, 두통, 의식저하 이런 게 나타나고요. 네, 맞나요? 그렇죠. 당뇨병. 네, 그 다음에 수면제나 신경정신계 요 같은 계열이잖아요. 이런 걸 복용하게 되면 낙상이나 배뇨장애, 변비 이런 거 나타납니다. 요 표준교재 26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네, 제가 설명한 거고요. 제 문제집에는 하나씩 해설 다 써놨어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신설 파트거든요. 네, 추가된 내용이에요. 기존에 2023년에 있던 내용들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새로 신설된 파트의 문제를 내는 게 제일 쉽습니다. 이전의 문제와 다르게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저도 이런 신설 파트 문제 정말 빨리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0번.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열발진, 소수포 등이 난 부위는 습하게 유지. 2번 열실신, 경련이 멈추면 바로 다시 일을 시작함. 3번 열성 부종, 시원한 장소에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 4번 열탈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함. 5번 열사병, 의식이 없는 환자는 음료를 마시게 함.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의 유형은 난이도 상문제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그럼 난이도 중하는 뭡니까? 그냥 또 설명을 하고 이와 같은 응급처치로 할 수 있는 온열 질환을 골라라. 이러면 난이도 중하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상문제를 냈죠. 발진도 알아야 되고 실신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상문제로 만들면서 문장을 살짝 고쳤어요. 막 어렵게 고쳐내진 않았거든요. 오답 단어만 좀 잘 확인해 봅시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소수포 등이 난 부위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습하게 유지하시는 게 아니라 건조하게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열실신에서 경련이 멈추면 바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경련이 멈췄다고 해서 시작하시면 안 되고 조금 휴식을 취한 다음에 회복이 좀 된 다음에 진행하셔야 되고요. 자, 열탈지는 샤워를 하는 거 맞거든요. 목욕하는 것도. 따뜻한 물이 아니라 시원한 물로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의식이 없는 환자는 음료를 마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엄청 위험해요. 네, 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음료나 물을 마시게 되면 그냥 뻥 뚫린 기도내로 음식이나 이물질이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질식이나 폐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어떤 것도 마실 거 먹을 거 절대 주지 않습니다.
31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하는 예방접종의 종류와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2년마다 인플루엔자를 추가 접종한다. 2번 1년마다 대상포진을 접종한다. 3번 10년마다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한다. 4번 매년 폐렴구균을 접종한다. 5번 3년마다 홍역을 접종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일단은 노인의 예방접종은요, 어떠한 접종을 한 접종명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사실 이거 딱 두 개만 알면 모두 문제 다 풀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접종명이에요. 첫 번째, 독감 인플루엔자. 두 번째,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에.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폐렴구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요? 대상포진. 더 있나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독감 인플루엔자는 몇 년마다 접종하나요? 접종명을 먼저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주기예요. 이렇게. 예방접종의 종류 아십니까? 예방접종의 주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그럼 독감 인플루엔자는 매년 접종하죠. 근데 여기 2년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이었어요. 네. 이렇게 얘네들은 접종 연수가 10년마다 접종합니다. 네. 그래서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이라고 혼합 백신이기 때문에 이걸 이전에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 그럼 혼합 백신 한 번 맞고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하시면 되고 혼합 백신 한 번 맞았다. 그렇다면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접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폐렴구균이었죠. 폐렴구균은 접종 연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네, 한 번 맞으면 끝이에요. 약에 따라서 1회 접종약이 있고 2회 접종약이 있을 뿐이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맞았다면 연수 주기적으로 접종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였죠? 대상포진이었죠. 네, 그럼 대상포진은 연수가 있습니까? 연수가 없습니다. 한 번 맞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틀렸네요. 홍역은요, 궁금할 것도 없어요. 없어요. 예, 예방접종 주기 종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한 번만 명칭 더 정리할게요. 제가 이게 글씨가 잘 안 써지니까. 독감 인플루엔자, 파사군 디프테리아, 그죠? 그 다음에 폐렴구균, 대상포진.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 명칭, 그 다음에 연수는 기억해야 될 거 딱 두 개. 인플루엔자 매년, 파상풍 디프테리아 10년, 나머지는 다 오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예방접종과 관련된 몇십 문제도 다 푸실 수 있어요. 딱 요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막 바꿔쳐 출제를 하는 거거든요. 자, 다음 갈까요? 자, 3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에서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1번 가족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2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3번 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4번 가족의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5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 정답은 2번이죠.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 가족의 책임성이 아닌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나머지는 없는 말을 제가 만들어낸 거고요. 33번 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업무보고 형식은 보고 내용이 복잡하다. 숫자나 지표가 필요하다. 자료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1번 수시보고, 2번 구두보고, 3번 서면보고, 4번 일관보고, 5번 전산망보고. 네, 정답은 3번이죠. 서면보고. 자, 우리가 보고는요. 표준규제 딱 3개밖에 없어요. 구두보고, 서면보고, 전산망보고. 없는 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지선이 아니라 삼지선이에요. 근데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의학에서도 있고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교재 어떤 개념이 나왔냐 이걸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표준교재를 계속 반복하는 거고 표준교재만 꾸준히 읽으시면 다 합격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 많이 안 푸셔도 돼요. 그게 어렵군요, 현실적으로. 교재를 꾸준히 계속 읽는 게 왜 책만 읽으면 자꾸 졸리거든요. 중요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자, 표준교재가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언급하는 내용들은 시간을 조금 투자하셔서 직접 교재 안에 개념을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건 안 가셔도 돼요. 안 찾아보셔도 돼. 왜? 딱 3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는 구두 보고, 하나는 서면 보고, 하나는 전선만 보고. 그럼 이게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 서면 보고고, 구두 보고는 빨리 할 수 있다. 장점.
예, 그죠? 급하게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을 남길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테고, 네모 안에. 그럼 전산만 보고가 들어가면 구두 보고와 서면 보고의 장점, 단점을 다 보완시키는 거죠. 왜? 빨리만 소통이 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또 전산을 했으니까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예, 이런 것들이 네모 안에 시험 문제를 대해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제 문제를 또 풀어보시면, 문제집을 다 풀어보시면, 보기 하나는 구두 보고가 답이 될 수 있게 네모 박스 내용을 넣었고, 또 하나는 전선만 보고가 되게끔 넣었고, 그리고 여기서 서면 보고가 되게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자, 34번. 임종 적응 단계의 설명이 옳게 연결된 것은, 자, 1번 부정 단계, 목소리를 높여 불평을 한다. 2번 분노 단계,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길 바란다. 3번 타협 단계, 마지막 정리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4번 우울 단계, 근심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울기도 한다. 5번 수용 단계,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우울 단계에 근심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울기도 한다. 자, 그럼 목소리를 높여 불평을 하는 단계는 분노 단계죠.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길 바란다. 타협 단계죠. 마지막 정리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수용 단계죠.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다. 부정 단계입니다. 난이도 상문제네요, 또. 네, 1회 문제는 좀 굉장히 쉬웠어요, 제가. 저도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막 출제하지 않거든요. 1회차, 2회차, 3회차 여기까지는 이런 A, B 찾는 상 문제가 많이 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좀 쉽게 뭐냐면 자신감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보시면 8회차 뒤로 가면서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좀 완전 어렵고 막 힘들고 이런 건 아닌데 헷갈리는 내용들,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답이 잘 안 보이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조금 8회차 뒤편으로 갈수록 좀 포진을 많이 시킨 거예요. 네, 저희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1회부터 꾸준히 잘 풀어오셨다면, 뭐, 금방 답이 잘 보이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35번. 임종 과정 동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량이 줄어들 경우 요양보호사가 소변줄을 삽입한다. 2번 대상자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보고 답을 기다린다. 3번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킴으로 답답하지 않도록 한다. 4번 식욕부진이 나타나면 고열량의 음식을 준비해서 먹인다. 5번 보온을 위해 전기기구를 사용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셔서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소변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임종이 임박했을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해 주셔야 되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보거나 답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예, 그냥 듣고 있으니까 우리 배우셨잖아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기 때문에 듣고 있다 가정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이야기를 차근히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고열량의 음식 안 들어가죠. 먹는 거 딱 거부하지니까 억지로 먹이지 마시고 작은 얼음 조각이나 주스 얼린 것들 입안에 넣어줘서 건조만 좀 막아줄 수 있게. 자, 담요를 덮어줘야지 보온을 위해 전기기구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없는 드레스 일주일 만에요. 지난주도 굉장히 바쁘게 좀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바쁜 4월에 바쁜 일정이 감사하게도 네, 마무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내리 유튜브를 네, 업로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거 이제 8회차, 9회차, 10회차 요번 달 안에 다 네, 문제풀이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조만간 또 빨리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35분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애써서 같이 함께 달려와 주시는 네,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또 시청해 주신 시청자 선생님들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실기 8회차 실기 문제에서 조만간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